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만약 이대로 형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된다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이 되죠. 이번 판결의 쟁점과 의미에 대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이번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됐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저희 얘기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2개월가량이 지속되어 이번에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바로 선고가 있었습니다. 예.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을 넘는 형이 선고되느냐 마느냐가 사실상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무죄 여부와는 상관없이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게 되면 의원직도 상실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거로서 그 선거 비용을 보전받은 부분까지 다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을 것인가 안 넘을 것인가가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선고가 진행이 되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좀 상회하는 형이라고도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지만 일단 판결문 전문을 아직 입수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재판부의 요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선거의 공정성은 헌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 선거권에서 내가 이 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이 방송이라는 그 전파력 그리고 그 파급력이 상당한 매체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가 인정이 되려면 허위 사실이 있었어야 하고 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이거를 발언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서 이 벌금 100만 원을 상회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예. 결국 이 형량이라면은 의원직이 상실되고 그리고 이제 국고로서 이제 이미 버전을 받았던 400억 원이 넘는 선거 비용 역시도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이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법적 의미에 대해서 저희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이제 법적 요소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할 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양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나요? 먼저 이제 대법원에서는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제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양형 기준에 반드시 기속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가급적 이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 기본 형량의 경우에는 징역 10개월 이하 그리고 2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요. 만약 가중적인 요소가 있다면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그리고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는 가중적인 요소를 감안을 하여서 최대형이라고 볼 수 있는 2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전부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거든요. 이것이 사실 주관적인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와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그런 점이라던가 특히 선거 관련 범죄에서의 그 중대성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 그 선거의 가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했을 때 그래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을 감안해서 선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이 사건, 특히 유죄가 나온 부분, 혐의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고 김문기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이죠. 이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혐의.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력에 따라서 백현동 지부, 이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우선 저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을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저렇게 두 가지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우선 첫 번째 부분,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특히 골프를 같이 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 먼저 좀 어떻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차장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고 한 그 진술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같이 골프를 치는 등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사진은 국민의힘 측에서 단체 사진을 짜집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관되게 내가 누군가를 안다. 혹은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모른다고 한 것이고 이것은 허위 사실을 말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내가 지금 김문기 전 차장을 알지 못한다. 나중에 도지사가 된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야 알았다라고 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적어도 무죄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는 개인의 인식의 문제, 주관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교류 행위를 했었고 이 사람과 어떤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억이 안 난다면 이 부분은 내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문제되는 발언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김문기 전 차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증거 자료로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 어떤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허위임이 분명하고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인 어떤 인식의 개입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골프를 함께 친 사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다. 본인이 충분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봄이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간 함께 출장을 다녀온 그런 사정들도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라고 칭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속해 있는 나의 직원임은 맞지만 모든 직원을 알 수가 없고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골프를 친 사실은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사진을 찍지 않았다,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차장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는 이 관련된 지금 이 비위 행위가 문제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비위 행위와 연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보아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건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게 또 공표 행위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를 해서 더더욱 문제가 됐다. 그 선고 내용을 보니까 파급력이 상당했다라는 이런 언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만약 어떤 허위 사실에 대한 발언이 있었지만 이것이 굉장히 소수에게만 전달이 되었고 소수에게만 전달이 되었다면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TV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이 된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한 것 같은데요. 누구나 볼 수 있는 환경이었고 이것이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한 거기 때문에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네.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모른다, 이 사람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함으로써 잠재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그런 정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널리 퍼뜨려서 이 선거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재판부는 또 포괄일제에 따라서 따로 무죄 선고를 내리진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되는 부분, 특히 이 김문기 전 차장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부분에 한해서요. 적어도 이제 김문기 전 차장을 나는 알지 못한다. 도지사가 된 이후에 재판을 받으면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허위 사실 공표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면은 맞지만 그러니까 골프를 같이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 안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것을 어떤 공표함으로써 이 사람과 어떤 나의 친분 관계나 교류 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무죄로 본 것이 맞는데 지금 이것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골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이 유죄로 나와서 따로 떼어서 이 부분만을 뭐 무죄로 별도로 설시하진 않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한 공표에 대한 내용과 좀 연결이 된다고 보여지고 또 다른 사실 발언 하나는 지금 앞서 말한 것들은 이제 방송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고 같은 해 10월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인데 어떤 발언인지 저희가 잠시 전에 좀 발언을 들어는 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도 이제 백현동 이 토지 용도 변경 관련된 부분이 어떤 쟁점으로 떠올랐었는데요.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의 용도 변경을 한 것은 어떤 나의 의지, 나의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측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당시 국토교통부의 그 공문, 이 부분의 협조를 구하는 공문이 공개가 되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지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강압을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것이 내가 압박을 느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판 같은 마지막 기일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도 조금은 입장을 선회해서 내가 이것을 사실 압박을 느꼈다는 그런 표현인데 협박이라고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된 것이다. 이 부분을 언급해서 조금 그 입장이 선회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군요. 끝까지 그 주장의 취지는 동일했습니다. 내가 압박을 받았다는 것도 어떤 주관적인 나의 그런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국토교통부의 이런 제안을 억압, 협박이라고 느꼈고 이에 대해서 공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반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 그리고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인지하면서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도 이 정보가 어떤 이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이 용지 변경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판단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외압이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와중에 분명히 어떤 공문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하고 이 부분을 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다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가 사실 이제 많이 적용이 선례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엄중한 잣대를 적용한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예전에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허경영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본인을 뭐 이병철 회장의 뭐 양자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었는데 이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반면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광진구의 법조타운을 이제 거의 설치하는 걸 약속받았다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허위의 사실임이 일부 인정이 되더라도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했다고 보아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어서 예. 의원직도 유지가 되고 어떤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결국 이 공직선거법상 어떤 허위 사실 공표로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의도로서 이것을 공표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앞서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처럼 그 해당 매체의 파급력이라던가 네. 아니면 그 허위 사실로 공포한 정보에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친 정도의 중요도 이런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좀 감안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런 사례들로 봤을 때 보통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기준, 양형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인 양형 기준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뭐 가중 요소도 없고 어떤 감경된 요소도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기본 형량이 징역 10월 이하 그리고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 정도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어디까지나 어떤 양형 기준에 불과하고 어떤 사안별로 지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 자료로 정도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 선고 직후에 어떤 말을 했는지 뭐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뭐 다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법정, 현실의 법정은 2번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당연히 항소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그렇죠. 보입니다. 이제 항소뿐만 아니라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검찰 측에서도 이번에 사실상 검찰 측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판결,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고는 해도 원래 당초 검찰의 구형은 2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 판단과 관련해서 사실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 본인에게는 굉장히 어떤 사법 리스크가 정면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역사가 또 판단을 할 것이다.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정당한 판결인지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감정적으로 호소를 했다고 보이고 아직 현실의 법정이 2번 더 남아있다라고 결연하게 밝힌 부분도 결국 항소와 상고심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심 판결이 오늘 나온 것이고 항소심과 이제 상고심이 앞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1심 판결 이렇게 선고 결과만 놓고 보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잖아요. 근데 뭐 아직은 지금 의정 활동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 형이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만약 이제 이재명 대표 측도 항소를 하고 검찰도 이제 항소를 한다면은 결국 최종적인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1라운드만 종료되었다. 결국 3라운드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예.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1심 판결이 그렇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1심에서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재판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된 거는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건강 문제라던가 아니 피습 사건 이런 부분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재판부 교체 등도 문제가 됐지만 일단 증인만 50여 명이 넘었었고요. 관련해서 어떤 제출된 자료도 정말 방대했습니다. 이 의미는요. 1심에서 이미 양측 모두 최선을 다해 싸웠다라고도 예.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출될 만한 증거들은 이미 다 제출이 되었고 해볼 만한 주장들은 서로 이미 많이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전을 이미 치렀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사실상 어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기보다는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더 내실을 강화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제 1심 결과를 뒤집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어떤 주관적 인식에 대한 부분, 내가 이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된 자료와 증거 그리고 법리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2년 넘게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왔고 양측에서 증인 여러 가지 사람들도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한 결과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인데 앞으로는 증거들뿐만 아니라 법리 공방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금 예측하기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해보십니까? 그렇죠. 기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기간, 재판의 기간도 가이드라인 같은 건 존재합니다. 이제 네. 가급적 이제 항소심의 경우 한 3개월, 대법원에도 한 3개월, 한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다라는 그러니까 가이드는 존재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워낙 지금 재판 자료도 방대하고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충분히 내실을 다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3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보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1심이 2년이 넘게 걸렸다고 해서 항소심도 2년, 대법원도 2년 이렇게 걸릴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미 1심에서 많은 부분 일단 한 번은 자료가 정리가 되었고 양측도 어떤 쟁점이나 주장을 정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심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안에 항소심도 진행될 수 있고 대법원도 이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안에 결판이 날 수 있다, 판결이 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를 사실 좀 많이 집중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선 가도를 달릴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정치적인 얘기는 빼더라도 이게 선거 결과가 그래서 대선 전에 확정 선고가 나올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지금 말씀 듣기로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어떤 선고, 뭐 대선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사실 재판부는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맞죠. 오로지 법 그리고 이제 정의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에서는 어떤 외부의 흔들림보다는 법을 통해서 이제 양심을 통해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것의 어떤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 앞서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고 이대로 확정이 되면은 2027년에 있을 대선에는 출마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판단의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연기라던가 이런 부분이 당대표라는 그 지위 때문에 좀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예. 어느 정도는 이제 가만히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2심 그리고 대법에서도 물론 또 최선을 다할 것이거든요. 그럼요. 양측 모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항소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단에서도 양측 모두 최선의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찌 보면은 그 중에 지금 첫 단추, 오늘 첫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당장 이제 25일에도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재판의 추이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형량이 1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2심에서는 이걸 낮춰야만 하는 입장에 처했거든요. 네. 항소심에서는 어떤 이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반박, 그리고 이 법리적으로 이것이 어떤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더 총력을 다해서 입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2심 또 3심에서 어느 정도 감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예측, 추측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오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는 벌금 100만 원형이 나올 것이냐, 그 이상이 나올 것이냐, 미만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논의가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 3개월, 6개월도 아닌 징역 1년형이 나왔는데 좀 현실적으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감형되거나 2심이나 3심에서 좀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좀 예측하시는지도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결론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예. 여전히 이재명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심의 판단에 따라서 2심에서는 이제 1심의 판단 근거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1심의 결과는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게는 굉장히 아플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예상보다 좀 상회하는 형이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왔다면은 이것이 벌금 500만 원이 나왔든 아니면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든 징역 2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든 네. 그 법적인 그 효과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그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동일하다고도 볼 수 똑같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향소심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는 벌금 100만 원 아래 그 하회하는 형을 나오는 것에 아마 집중을 할 것이다. 그 이상으로는 그 어떤 의미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벌금 100만 원 밑으로 감형을 위해서 이제 이 대표 측은 노력을 할 것인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1라운드거든요. 1심이기도 하고 첫 번째 혐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잠시 조금 전에 달력을 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나온 것이 이제 위증교사 혐의, 이제 이 위증교사 혐의가 이제 25일 날 또 나오게 그렇죠. 되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검찰에서 구형한 것도 오늘 나온 것보다 조금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되는 사안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당장 오는 25일에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습니다. 이 예. 위증교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2004년도에 검사 사칭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2015년에 도지사 토론회 당시에 이것이 어떤 허위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때도 허위 사실로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교사해서 내가 이렇게 거짓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위증을 하도록 이재명 대표가 교사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선고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 이제 25일에 있을 그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일단 구형량 자체가 오늘 선고된 형량보다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추이도 굉장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일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지만 위증교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혐의점이 확인이 된다는 취지의 또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단추가 끼워졌지만 다음 있을 위증교사 재판도 이제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재판들은 모두 별개의 사건입니다. 네.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위증교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별개의 사건으로서 이 위증교사 사건은 그 재판 나름의 이 판단과 결과 사실 인정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별도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또 확정이 된다면 그때 이번과 동일하게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는 또 그런 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혐의로 어떤 형을 받느냐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이냐 아니냐도 좀 달라지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게 되고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게 네. 뭐 이외에도 사실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지금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뭐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저희가 뭐 하나하나 짚기에는 시간상 모자르겠지만 일단 지금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재판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매주 지금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직 이 중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4가지 큰 재판 가운데 한 가지만 1심이 선고된 것에 불과합니다. 모두 사실 다 대법원까지 다툼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이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단계다. 하지만 첫 단계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아직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25일에 위증교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오고 이제 줄줄이 그 이후에도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 한 고비 한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법적으로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소명하고 재판부가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 가도 그리고 민주당은 과연 이 400억 원이 넘는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많은 혐의에 대한 것들이 다 끝나려면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일반적으로요. 예. 보통 이제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 신급당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이제 변호인들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뭐 재판 하나를 하는데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최소 1년 6개월, 최대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을 하는 데만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라던가 뭐 방대한 증인의 양, 뭐 증거 기록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됐지만 이 사건 외에 나머지 있는 사건들도 사실 하나하나가 결코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정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것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